겨울 저녁 지하철 출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소년 앞에 영숙이 멈춰 섰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내 아들일 리가?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년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때 술 취한 남자가 나타나 소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야, 뭐하냐? 돈이나 벌어. 저기요. 아이를 좀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 애는 내 조카야. 영숙은 소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소년의 눈빛에서 도움을 청하는 빛과 체념이 동시에 보였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낮은 층 베란다에서 빨래가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중 한 집, 3층 끝 호수에서 김영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올해 48이었습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10년도 더 지났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있었지만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바라보며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젊은 시절의 그날을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 영숙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작은 식탁 위엔 김치찌개 하나,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영숙의 마음속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숙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았죠. 단골 손님들은 영숙의 손맛을 좋아했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영숙 자신은 그 정성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김치 좀 더 주면 안 될까? 단골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한 움큼 더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어제 새로 담갔어요. 그래, 고맙다. 너는 참 착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사니? 자식도 있을 텐데. 순간 영숙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영숙의 가슴 속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문득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지만요. 영숙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 어둠이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도 정막은 사라지지 않았죠. 영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선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부모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숙은 너무 어렸고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시댁의 냉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영숙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신없이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아이의 손을 놓쳤을 때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을 영숙은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죠. 아이는 그렇게 영숙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매일 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할 수 없는 사과를 영숙은 혼자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혼을 했고 혼자 살게 되었지만 영숙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영숙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요.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숙은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영숙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건 꿈일 뿐이었죠.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죠. 시장 골목을 벗어나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요즘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영숙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뭔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그런 느낌이었죠. 지하철 출구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기타를 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아이의 목소리는 추운 겨울 공기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영숙은 멈춰섰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영숙 자신과 닮아 있었고 또 누군가와도 닮아 있었죠. 설마.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영숙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말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이 찾던 그 아들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기다려온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할 것만 같았죠. 소년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고 갔습니다.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그 표정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영숙은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폐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영숙은 소년 앞 기타 케이스에 그 돈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소리마저 어딘가 익숙했으니까요. 저기, 이름이 뭐니?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말을 거는 건 위험하다는 걸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왜요? 소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주 여기서 노래하니? 영숙은 애써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영숙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뭔가 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뭐하냐? 돈이나 벌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술에 취한 듯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삼촌 아파요. 소년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년을 세우더니 기타 케이스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돈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못 벌었어? 이걸로 뭘 하라고.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저기요, 아이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 애는 내 조카야.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숙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카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아프잖아요. 시끄러워. 당신이나 신경 꺼. 남자는 소년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소년은 영숙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도움을 청하는 듯한 빛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도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와 소년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죠. 혹시 아이가 학대당하는 건 아닐까? 영숙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소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아니, 설령 아니더라도 저렇게 아이를 대하는 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소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눈매, 그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청하던 그 눈빛이 영숙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곳에 가보기로요. 다음 날 저녁 영숙은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영숙은 급한 일이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년이 오늘도 그곳에 있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역 출구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소년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영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소년의 기타 케이스엔 동전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어제처럼 1,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줌마라는 걸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또 오셨네요. 소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노래가 좋아서. 오늘도 듣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소년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년은 놀란 듯 영숙을 바라보았죠. 이거 따뜻한 거예요. 먹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끓여온 된장국이었습니다. 소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과 보온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냥 추운데 따뜻한 거라도 먹어야지. 받아. 영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소년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소년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한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천천히 먹어. 많이 배고팠구나. 영숙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소년은 국을 다 마시고 보온병을 영숙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내가 우리 아들 같아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이요? 아주머니한테 아들이 있어요? 응, 있었어. 오래전에 잃어버렸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영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이해와 동정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너도 힘들어 보여서. 영숙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손은 따뜻했고 소년의 손은 차가웠죠. 저기, 어제 그 아저씨는 누구니? 정말 내 조카라고 했던데.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촌이에요. 제 삼촌. 그런데 삼촌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화를 잘 내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영숙의 질문에 소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몰라요.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삼촌이 저를 키웠는데 삼촌은 저한테 돈을 벌어오라고만 해요. 소년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을까요? 그럼 학교는? 학교엔 다니니? 아니요. 삼촌이 안 보내줘요. 돈 벌어야 한다고. 영숑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아, 너 거기서 뭐 하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죠.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삼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돈이나 벌라고 했잖아.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도 일어섰습니다. 저기요, 아이를 좀 그만 괴롭히세요. 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어제 그 아줌마 아니야?
왜 자꾸 끼어들어? 아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학교도 안 보내고 돈만 벌게 하면 어떡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남자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집안일이라고 해도 아이를 학대하는 건 범죄예요.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화가 난 듯 소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아저씨, 놔주세요. 영숙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영숙의 손을 뿌리쳤고 영숙은 비틀거렸죠. 소년은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영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소년을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영숙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자와 소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영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영숙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소년을 생각하니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고시원이었죠. 좁은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죠. 영숙은 그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그 방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겨우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이걸로 뭘 하라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죄송해요, 삼촌.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일은 더 많이 벌어와. 안 그러면 밥 없어. 쾅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문을 두드릴까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영숙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걸어가더니 곧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죠. 영숙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아까 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소년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아까 그 아줌마.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여기를? 따라왔어. 너 괜찮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들어와도 돼요. 삼촌은 나갔어요. 소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이불 2개가 나란히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이랑 둘이서요. 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니. 영숙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니? 기억도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삼촌이 저를 데려왔대요. 소년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소년이 힘들어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모르니? 네. 삼촌도 잘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버려진 거라고만. 소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려졌다니. 그 말이 얼마나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였죠. 소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삼촌이다. 아줌마 숨어야 돼요. 소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뭐야, 누구야? 남자가 영숙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일어서며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예요. 아까 그 사람. 뭐야, 또 왔어? 당신 지금 불법 침입 아니야.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죠. 학교도 안 보내고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시끄러워. 이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두려웠지만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 이 아이 친삼촌 맞아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당신 조카가 아니죠?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닥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당신, 혹시 김 씨 아니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를. 영숙의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던 그 동생이었죠. 당신, 김철수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영숙이 형수님? 남자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이 아이가 설마. 영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술김에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는 형수님 아들이에요. 형님이 시장에서 데려왔었죠. 그런데 형님이 죽고 나서 제가 키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10여 년을 찾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아니, 이럴 수가. 영숙은 소년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을 찾아 헤맸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영숙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볼 뿐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군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영숙의 아들이 살아서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영숙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정말 형수님 아들이에요. 12년 전 형님이 시장에서 데려왔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이 못하게 했어요. 형수님이 도망갔다고, 아이를 버렸다고, 그래서 형님이 키우겠다고 했죠. 거짓말이야. 나는 도망간 게 아니야. 아이를 잃어버린 거라고.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영숙의 남편은 진실을 왜곡했고 아이를 데려가 숨긴 것이었죠. 형님이 돌아가신 후엔 제가 키웠어요. 하지만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철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영숙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정말 내 엄마야. 널 찾으려고 12년을 살았어. 소년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엄마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삼촌이 그랬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라고. 부모가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잃어버린 거야. 그날 시장에서 내 손을 놓친 게 내 평생의 후회야. 영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정말 내 엄마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니. 12년이 지난 지금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그럼 거짓말이에요. 당신도 그냥 저를 이용하려는 거죠. 소년이 등을 돌렸습니다. 영숙은 다급하게 소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내 왼쪽 발목에 점이 있을 거야. 내가 기억해. 영숙이 외쳤습니다. 소년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발목을 확인했죠. 정말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이 아니야. 너는 태어났을 때 왼손 새끼손가락이 조금 휘어져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 않니? 영숙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새끼손가락이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이 아이는 형수님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요?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뭐, 데려간다고? 웃기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가 키웠어요. 12년 동안.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키웠다고요? 학대한 거 아니고요? 학교도 안 보내고 길거리에서 돈 벌게 하는 게 키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형편이 어려워서.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신고? 좋아요. 하지만 형수님도 죄가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철수의 말에 영숙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건 범죄예요. 범죄? 증거나 있어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발뺌할 작정이었습니다. 돈 내놔요. 철수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이요? 이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12년이에요. 12년.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죠. 철수의 눈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철수는 소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돈 없으면 아이는 못 데려가요. 아파요, 삼촌. 소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은 철수에게 달려들어 소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영숙을 밀쳤고 영숙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줌마. 소년이 외쳤습니다. 영숙은 일어나려 했지만 철수가 다가와 위협했습니다.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을 부르라고요. 내가 먼저 신고할 테니까. 영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소년을 끌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아, 문 열어. 엄마야. 영숙이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에서 소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그 건물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쩌죠? 아들의 눈빛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버릴 거잖아요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에 밟혔고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영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친자 확인서라도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답답했습니다. 12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때 신고도 했고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그 아이가 정말 부인 아들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하시죠.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병원으로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영숙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다시 그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철수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해졌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옆방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제 저녁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도망쳤어.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영숙은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영숙은 절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거리를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시장, 지하철역, 공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온몸이 젖었죠.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골목길을 걷다가 영숙은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너,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달려가 소년을 안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왜 여기 혼자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영숙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이 저를 버렸어요. 돈이 없다고, 집만 된다고. 소년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비정한 인간이 결국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영숙은 소년을 꼭 안았습니다. 소년은 영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 후 영숙은 소년을 일으켰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소년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야.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소년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소년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뜨끈한 국을 끓였죠. 소년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소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혹시... 소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을 겁니다. 편한 대로 불러. 천천히 생각해도 돼. 영숙은 소년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소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부터는. 영숙의 말에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집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짐이 아니라 내 전부야. 영숙은 소년을 안았습니다. 소년은 영숙의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찾으려고 12년을 버텼단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서 매일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찾았어. 이번엔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년은 영숙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해. 영숙은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소년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철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영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은 이제 내려놓을게. 앞으로는 내 곁을 지킬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소녀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년을 위해 새 옷을 사주었고 학교 등록도 준비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죠. 영숙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영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아줌, 어머니, 삼촌이 집 앞에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 열지 마. 바로 갈게. 영숙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죠. 당신 왜 여기 와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영숙을 보자 비웃듯 웃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조카 잘 있죠? 당신 조카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친자 확인이라도 했어요? 철수의 말에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나와요. 그리고 당신은 아이 학대로 신고될 거예요. 학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를 12년이나 키웠어요.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학교도 안 보내고 돈만 벌게 하고. 영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화가 난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키움값 주세요. 12년 동안 먹이고 재운 돈 전부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돈?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 그것만 주면 포기할게요. 미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나왔습니다. 오지 마. 들어가. 영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앞에 섰죠. 삼촌, 그만하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너 이제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소년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키워줬는데. 철수가 소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소년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비켜요. 저 애는 제 아들이에요. 철수가 영숙을 밀쳤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렸지만 소년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 저 사람은 나를 이용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저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소년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이용했다고? 내가 언제? 매일 술 마시고 돈 벌어오라고 때렸잖아요. 학교도 안 보내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소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야, 시끄러워. 그건 충분히 들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영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습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증거라도 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술도 있고요. 경찰관이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 배신자.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경찰은 철수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발버둥쳤습니다. 안 돼. 저 애는 제 거라고. 형수님, 친자 확인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영숙은 친자 확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일치율 99.9%. 소년은 영숙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철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돈만 주세요. 제발. 하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죠. 철수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년은 영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숙은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년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라고 불러도 돼요? 소년의 말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영숙은 소년을 꼭 안았습니다. 1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세상 앞에서 아들의 어머니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이제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영숙과 아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도 생겼죠. 영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영숙은 시장에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학교가 끝나면 아들이 그곳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들을 귀여워했고 가끔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죠. 영수가 아들 정말 잘 컸다. 착하기도 하고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예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고 바닥을 닦았죠.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노래 한번 불러볼래? 여기서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습니다. 응, 어머니한테 들려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거리에서 부르던 슬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밝고 희망찬 노래였죠. 영숙은 그 노래를 듣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잘한다. 우리 아들.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영숙은 모든 게 보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노래를 부르던 그 지하철 출구를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춰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어머니가 따뜻한 국을 주셨죠. 기억하고 있구나. 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신경 써준다고 느꼈어요. 아들의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쓸 거야. 평생? 저도요, 어머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은 밥상을 차렸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영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노래 실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좋은 꿈이네. 응원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영숙의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알아. 넌 잘할 거야. 영숙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환경에서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영숙과 아들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옆에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시장 가게 앞에서 같이 노래 부를래?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앞에서요? 응.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영숙의 말에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랑 함께라면. 오후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아들은 기타를 들었고 영숙은 손뼉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청아했습니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담겨 있었죠.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영숙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비췄습니다. 영숙과 아들은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내 곁에서 끝까지 노래하고 싶다. 아들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영숙을 보며 미소 지었죠. 어머니 사랑해요. 아들의 말에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저녁 노을 아래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12년의 기다림, 고통, 그리고 눈물.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화면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은 모습으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비록 험할지 몰라도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과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햇살처럼 따뜻할 거예요.